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물가 전망치지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석 달 연속 하락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들의 이 앞으로 물가가 어떨 것인가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5%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5월 이후에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여서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네네. 일단 낮아진 배경을 먼저 짚어보죠. 일단 그 한국은행이 5월 소비자 동향 조사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금방 네.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이제는 3.5% 나왔는데 이게 점차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본다 그러면 3.7%였거든요. 예. 그래서 0.2% 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예. 제가 차트에 보듯이 이제는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2월에 한 4% 되다가요. 그다음에 3월에 3.9%, 4월에 예. 3.7%, 이제 5월에 이제 3.5%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 뭐 가게 아니면 기업들이 바라보는 1년 동안에 이제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실제 이제는 기대하고 있는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는 시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 영향이 미치는 또한 이제 금리를 결정할 때 이런 참고 자료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직 3.5%뭐 기대 인플레이션율로 본다 그러면 높긴 높죠, 사실. 높죠. 예. 옛날에 하지만은 2%였는데 그죠? 예. 네. 하지만은 일단 이 수치가 오르는 수치가 이제 소폭 하향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시장에서 이제 고무적으로 느껴지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러면 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랐긴 올랐지만은 맞아요. 상승하고 있지만 그 상승폭이 떨어지고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네. 일단 4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었잖아요. 4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3.7%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한번 3%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장의 참여자분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너무 사실 안 좋은 지표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렇죠? 변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전기가스 공공요금이 좀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각각 3.5%, 5.3%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총합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7,300원 정도 더 내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는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또 변수라 보시면 되겠고 외식 물가, 그다음에 개인 서비스, 그다음에 공업 제품 아직 가격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하락한 것도 소폭 하락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어떤 영향을 줬었고 그럼 앞으로 이제는 어떤 변수를 봐야 되느냐 시장에서 그러면 세 가지 좀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로 둔화될 것이냐. 경기 둔화 전망. 네, 경기가 둔화된다 그러면 한은이 목표로 하는 게 맞죠. 한은에서 계속적으로 금리를 높였던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는다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한은도 얘기하고 있지만 경기 둔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둔화가 어느 정도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도 받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국제 유가죠.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가가 다시 한번 오른다? 이거 물가 다시 오를 수는 영향력이 있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지금은 굉장히 1년 전보다 안정된 상태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요금 추가 인상 부분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공공요금 올랐잖아요. 그런데 한전에서 예상하는 게 올해 51원 정도입니다. 오르는 게. 근데 1분기 때 13원 올랐고요. 2분기 때가 8원 올랐잖아요. 원래 사실 매 분기마다 13원씩 올라야 되는데 이제 한전에서 생각하는 인상 추이가 근데 요번에 이제 8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3분기와 4분기. 그래서 이게 3분기, 4분기에 과연 또 전기요금, 공공요금 오른다 그러면 이거 물가에 또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고 요번에 조사된 거에 의하면 이번에 공공요금이 올랐던 것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1%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선 그래요. 이제 3분기, 4분기에 공공요금 올릴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총선이 앞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부 여당이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이번에 좀 마지막 찬스였다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뭐 정치권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8원 정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올랐었는데 불구하고 소폭 낮춰졌다. 그래서 앞으로 3, 4분기에 공공요금 추가 인상 이것도 하나의 변수로 좀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지표를 보면 5월 전체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이게 98이었는데 일단 지난 4월에 비해서는 2.9% 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100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비 심리가 좀 비관적이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거라고 하던데 네. 일단 개선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좋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내생 변수, 외생 변수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막 좋아질 거라는 생각보다는 좀 비관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는 건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개선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내수가 좀 돌아갈 수 있다. 지금 워낙 경기 침체 구간을 걷다 보니까 하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엽니다. 지금 자영업자 만나 보면은요. 더 힘들다 그래요. 코로나 그 당시보다 지금 그럼요. 더 힘든 이유가 네, 맞아요. 소비자들이 지금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지갑을 안 연다 보니까 이게 돈이 안 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요번에 조사된 거를 본다 그러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98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0보다 높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제 소비 심리가 낙관적으로 보는 거고 100보다 낮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는 소비 심리가 안 좋다라고 보는 건데 98로 조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비 심리가 나쁘다. 이제 위축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긴 한데 금방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그래도 조금 과거보다는 좀 늘고 있습니다. 이걸 본다 그러면 4월 달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95.1로 조사가 됐거든요. 이거보다 이제 소폭이 조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안 좋긴 안 좋지만 바닥을 쳤다 생각을 하는 건지 네, 그게 그렇죠.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거가 이제는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기 둔화 속에서 이제 소비의 흐름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고 보면은 지금 이제 내수가 워낙 안 좋은데 내수가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죠. 기대치. 예, 이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제 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좀 본다 그러면 지난해 5월 이후에 가장 최고로 오른 겁니다, 사실. 예,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오르고 있는. 그래서 조금 위안을 삼는다 그러면 소폭씩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게 좀 위안 맞아요.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늘 얘기하는 게 이제 경제가 진짜 생물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정치보다 더 생물이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들 많은 수의 국민들이 예상하는 기대하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율처럼 잡혀져 가고 좋아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사실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그 금융통화위원회 25일에 할 텐데 네. 어쨌든 뭐 불행 중 다행처럼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으니까 어떤 동결을 해야 될까, 어떤 방향성을 해야 될까 이세영 총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지금 뭐 3%까지 물가 상승률이 연내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한은의 원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5%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가 상승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얘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그 뭐 신문에 보도되기에 뭐 잠시 2%될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이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는 이 총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잠시 왜 2% 나오냐면 기저효과라는 거죠. 기저효과.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유가가 높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는 소폭 낮아지는 이유가 한때 잠시나마 2%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워낙 작년에 그 유가가 높다 보니까 약간 착시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기저 효과 때문에 이제는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은이 바라보고 있는 건 연간으로 본다 그러면 한 3.5% 정도. 요번에 이제 25일에 수정 경제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월의 경제 전망하고 뭐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게 시장의 전망치거든요. 근데 2월에 어떻게 전망했냐면 물가 상승률 3.5%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게 연결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 금리와도 지금 최고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네. 미 연준도 이제 그 다음 달 기준금리 동결 여부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페드워치 예상도 그렇고 동결할 거다 이번에는 예상이 좀 뭐 무게감이 실리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마지막 그 지금 경제 읽기 전에 봤던 리포트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네. 연준 내에서도 이거 뭐 올려야 된다, 동결해야 된다 갈리고 있고 네. 또 더 무게감이라는 거는 뭐 이번 동결하더라도 앞으로 올릴 여진 좀 남겨놔야 돼 이 의견이 있다고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고려를 해야 될 테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25일에 금토일가 열릴 때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은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은에서는 이 총재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던 게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본인은 전혀 기대 안 한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본인은 그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내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는 밝혔고요. 또 하나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는 지금
한미 금리 차가 1.75%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75%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더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한국은행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미 벌어져 있고 이거는 이제 환율에 어느 정도 다 녹여져 있다. 한마디로 시장에 반영된 상태다. 이 한미 금리 차가. 그렇기 때문에 뭐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미국의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게 기대 심리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금리 차 최대로 벌어진 1.75%포인트 정도의 금리 차는 지금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으니까 이걸 갖고 우려할 만한 아니다라고 지금 시각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이 좀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것과 좀 아셔야 되겠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엇박자가 있다. 그게 뭐냐면 기준금리를 높였잖아요. 그럼 시장금리도 높아져야 되는데 이제는 정부가 이제는 은행 쪽으로 대출금리 좀 그만 높여.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금리에 대한 대출금리에 대해서 압박.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선 어떤 얘기 나오냐면 야 금리의 엇박자 아니냐 이거. 기준금리는 높여주고 시장에서의 뭐 대출금리를 높여주는 거에서 압력을 가다 보니까 예. 이거는 엇박자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은행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화정책 유효성은 유효하다. 한마디로 통화정책 유효성은 보여줬다. 한마디로 기준금리를 높였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라 이거죠. 이게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는 게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 게 통화정책은 유효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항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는 총재의 목소리가 좀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금리에 높였던 것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시장과의 하는과의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는 시장과 뭐 하는에서의 뭐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역시 동결이죠 지금. 이번에 나왔던 이제는 금통위에서 아마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이유가 일단은 소비자 물가가 좀 하향되고 있는 추세죠. 그다음 무엇보다 경기 침체, 그렇죠. 경기 우려 때문에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우세한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연준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채무 불이해 이거 어떻게 될까? 물론 뭐 미국이 디폴트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네네. 다들 하긴 합니다만 네. 이 협상 과정이 막 정말 하루 좋았다가 하루 좋지 않았다가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세 번째 부채하는 협상도 합의 없이 종료가 됐어요. 어떤 부분이 좀 이견이고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좀 전망해 보죠.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얘기가 언론에 자주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연방 정부가 쓸 수 있는 연방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치를 의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의회가 이게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정부랑. 더 빌릴게 하는데 예. 더 늘려줄 수 있다 없다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 그럼 부채를 못 늘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 쓴 돈이 있고 더 꼬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여가의 데드라인이 6월 1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안에 열흘 안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지금의 이제 주요 쟁점이거든요. 그럼 왜 연방 정부와 지금 이제는 하원을 잡고 있는 공화당과의 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일단은 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출 삭감해라. 연방 정부에 대한 세금 쓰는 거, 덜 써라. 재정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예. 지출 삭감해라. 근데 이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다 계획을 잡아놨는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다 잡아놨는데 이게 어그러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공화당에서는 싫어하는 게 부자 증세입니다. 예. 그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 3조 달러를 줄이겠다. 이 3조 달러가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우리 돈으로 3,900조 원이거든요. 이 천문학적 금액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을 줄이면 어딘가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부자 증세 하겠다는 거죠. 그 돈을 이제 부자들한테 걷겠다. 이러니까 또 요거 가지고 싸움이 붙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1년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당시 이제 S&P가 미 신용 등급을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게 제일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협상은
어떻게든 일어날 거라고 전 보고 디폴트는 있는데 맞겠지만 신용등급 강등되면 그때도 왜 되게 혼란스러웠죠. 블랙 먼데이 와가지고 장난 맞습니다. 아니었잖아요. 예. 뭐 금융시장이 완전히 휘청였던 부분이 그러니까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유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할 만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중국의 반도체 얘기 좀 해볼 텐데 중국이 이제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에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만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에 대해서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하면서 네. 미중 반도체 경쟁이 다시 뭐 본격적인 대결 국면을 가고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중국 조치가 이제 고래 싸움이니까 여기에 또 우리가 뭐 세월호 편향이 뭐합니다만 일본과 한국에 또 불똥 튀는 거 아니냐, 경고 보낸 거 아니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떤 좀 영향을 미칠 거라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본다 그러면 G7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G7 때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제는 공동 성명을 냈는데 공급망 구축을 새롭게 하겠다. 한마디로 맞아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시키고 예. 우리들끼리 하겠다. 그러다 네. 보니까 중국이 이제 화를 냅니다. 우리 빼고 한다고.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한 수입 조치를 내린 거죠. 바로 내린 거죠. 예, 바로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의 수익이 25%가 중국에서 나오는데 이걸 막겠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 자신 있어 하는 게 왜 그러냐면 한국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강요하고 있는 게 콕 집어서 삼성전자한테 중국 쪽으로 수출하지 마. 공급하지 마라 또 이러고 공급하지 있잖아요. 마.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간 사이에 딱 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영향력이 세계 시장에서 주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우리를 믿고 있고 미국은 우리나라가 공급 안 해주기를 원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키를 잡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정치 들거든요. 캐스팅 보트처럼 네. 그런 느낌처럼. 키를 오히려 잡고 있어서 맞아요.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의 이런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커졌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지렛대 삼아서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제2의 반도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지렛대 역할, 레버리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좀 이제 뭐 눈치는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해석을 하겠습니다. 경제 읽기 홍영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